대감님, 버려진 방앗간을 꼭 사셔야 합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난 10살 거지. 아이가 한양의 정승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정승은 아이의 눈빛을 믿고 단돈 3냥에 버려진 방앗간을 샀습니다. 사당이 무너지고 피가 번지는 악몽을 꾼 정승은 그날 밤 아이와 함께 버려진 방앗간으로 향했습니다. 방앗간에 숨겨진 문서, 거대한 음모, 그리고 한 아이의 지혜가 한양을 뒤흔들었습니다. 3냥에 버려진 방앗간을 산 정승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한양 새벽종이 아직 3번도 울기 전이었습니다. 장령 정승은 그날따라 깊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꿈속 가문의 사당에서 낯선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사당의 위패 앞에 서자 갑자기 기둥이 뚝 하고 갈라지더니 사당이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와가 와르르 무너지고 위패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당 마루에 마치 방앗간의 디딜판 같은 널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널판 틈 사이로 붉은 물이 스며들어 글자처럼 번졌습니다. 사흘. 대감의 목덜미가 서늘해질 때 어딘가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버려진 방앗간을 사지 않으면 집안의 피가 디딜판에 번지리라. 누군가의 손이 대감의 손목을 확 잡아챘습니다. 대감이 뿌리치려는 찰나 붉은 물이 널판 위로 번지며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대감은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떴습니다. 꿈이라 하기엔 너무 선명했고 불길하다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대감은 곧장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이슬이 돌계단에 붙어 미끄러웠고 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지만 문고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감은 하인을 시켜 문을 열었고 사당 안은 멀쩡했습니다. 위패도 제자리에 있었고 향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대감은 그 순간 냄새를 맡았습니다. 향 냄새가 아니라 쇠 비린내 같은 냄새였습니다. 그날 대감은 평소처럼 관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꿈속의 사흘이 가슴을 눌렀고 버려진 방앗간이라는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전은 아직 장이 완전히 서기 전이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을 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아이 하나가 대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10살 남짓해 보였고 옷은 해지고 맨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거지 아이의 눈이라기엔 너무 맑고 맑다기엔 너무 깊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오늘 여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대감은 숨을 한번 고르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하더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님 꿈이 말해주었습니다. 대감의 눈매가 순간 굳었습니다. 내 꿈을 네가 얻지 않으냐? 아이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또렷이 말했습니다. 사당이 무너지고 피가 흐르는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널판 위에 사흘이 보였을 것입니다. 대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그 꿈을 알 사람은 없다고 믿었는데 눈앞의 아이는 한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북쪽 끝에 있는 버려진 방앗간을 사셔야 합니다. 그곳을 사지 않으면 사흘 안에 대감님의 집안에 큰 화가 닥칩니다. 대감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방앗간이라면 귀신이 나온다고 소문난 그곳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귀신 소문이 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은 기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낮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방앗간을 사면 내 화가 막히겠느냐? 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막힙니다. 그리고 대감님은 그곳에서 잃은 것을 찾게 됩니다. 대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승이라는 자리는 원래 사람 말을 쉽게 믿어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꿈과 아이의 눈빛이 한 덩어리로 엮여 대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좋다. 값이 얼마냐? 아이는 답했습니다. 그 방앗간은 부정탄다며 손을 대는 이가 없어. 주인이 단돈 셋냥에도 넘길 것입니다. 대감은 아이를 데리고 북쪽 끝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좁고 담벼락에는 오래된 이끼가 붙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방앗간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짝은 기울었고 문틈에는 쌀겨가 굳어붙어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오래된 기름때, 냄새와 물길이 썩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대감을 보자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마님 이곳을 정말 사시렵니까? 저는 말렸습니다. 수십 번 말렸습니다. 대감은 문서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팔기만 하라. 정말 쇳냥이었습니다. 대감이 돈을 건네자 주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는 황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정승이 귀신 나온다는 방앗간을 샀대. 정승도 노망이 났나 봐. 대감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조언대로 대감은 그 방앗간에 임시 거처를 꾸렸습니다. 하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감마님, 다른 집도 많은데 하필 저 방앗간을요? 밤마다 디딜판 밑에서 울음소리가 난다던 곳입니다. 대감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가 겁이 나서 도망치면 화는 더 크게 돌아온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방앗간은 조용했지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쌀겨 먼지가 공중에 떠 달빛을 얇게 막았습니다. 대감이 작은 방에 앉아 차를 마시려는 순간 톡, 톡, 톡 디딜판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귀신입니다. 대감의 심장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촛불을 들고 디딜판 끝으로 가더니 마치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알고 있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대감이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사람이라니 이곳에 사람이 산다는 말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딜판 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널판을 들추면 안 됩니다. 하인들은 더 소스라쳤습니다. 사람이 디딜판 밑에 산다고요? 그럼 도둑입니까? 아이는 말했습니다. 도둑이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감은 당장 널판을 들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때 여셔야 합니다. 대감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에는 이유가 없어도 설득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대감에게 방앗간 뒤편의 물길 쪽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아이는 담담히 물었습니다. 대감님, 유대제약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대제약은 10년 전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로 하루아침에 처형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대답했습니다. 알지. 억울하다는 말이 많았으나 죄는 죄라 하여 사라진 분이다. 아이는 이를 악문듯 말했습니다. 그분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앗간은 그분의 사람들과 곡물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그분과 무슨 상관이냐?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도윤이 아니라 유윤입니다.
대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하다니 그 자체로 비극이었습니다. 유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날 한 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종이를 남기셨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디딜판 밑에 있다는 것이냐? 유유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충복이자 호위무사였습니다. 이름은 김충복 대장입니다. 대감은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제약이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무사였습니다. 그날부터 유유는 매일 아침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감시하듯 따라붙었습니다. 어느 날은 떡 한 덩이, 어느 날은 약초 한 줌, 어느 날은 낡은 종이 조각을 들고 왔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왜 매일 시장으로 가느냐? 유유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유는 시장 어귀에서 쓰러진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다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유유는 노파를 업고 방앗간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유는 쌀을 씻어 죽을 쑤었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습니다. 대감댁 쌀을 거지에게 쓰면 안 됩니다. 유유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댁 쌀이 아니라 백성의 쌀입니다. 정승의 쌀은 백성에게서 옵니다. 대감은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유는 죽을 떠 노파의 입에 천천히 넣어 주었습니다. 노파는 한 숟갈 삼키더니 유윤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노파의 눈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이 손, 이 눈, 유대제약 도련님이로구나. 하인들은 놀랐습니다. 유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아십니까?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 속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건넸습니다. 대제약 마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언젠가 도련님이 살아 돌아오면 꼭 이걸 주라 하셨다. 유윤이 종이를 펼치자 거기에는 지도처럼 그려진 선이 있었습니다. 방앗간 디딜방의 한 지점, 그리고 바닥 밑으로 내려가는 구덩이 표시, 물길과 이어지는 비밀 통로가 또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유유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보름달 밤에 디딜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정말 둥글었습니다. 대감은 호위무사들을 불러 세웠고 하인들은 멀찍이 물러나 손을 모았습니다. 유유는 지도에 찍힌 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무사가 조심히 널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래에서 찬 공기가 올라오며 젖은 흙기운과 물비린내, 오래된 땀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래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냐? 대감은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도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김 대장, 저입니다. 윤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뼈만 남았으나 어깨는 여전히 무사였고 눈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유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습니까? 유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김충복 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 밑 밀실의 나무개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방수천에 쌓인 문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충복 대장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대제악 나리의 죽음은 영모가 아니었습니다. 재판서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재판서라면 지금 호주를 쥐락펴락하는 그자 말이냐?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왕실 재물을 빼돌리고 공물을 사재기하며 충신을 영모로 엮었습니다.
대감이 문서를 펼치자 장부가 빼곡했습니다. 곡물, 은, 비단, 굴량, 왕족의 물품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승의 이름이었습니다. 대감은 굳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여기에 있느냐? 유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판서의 다음 목표가 대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대감은 피가 디딜판 틈으로 번지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유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감님, 최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루 만에 뛰었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최판서는 곡물 시장을 쥐고 흔들며 원망을 대감에게 돌리는 계략을 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최판서의 사람이 대감 앞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대감께서 빚을 지신 문서입니다. 갚지 않으시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대감은 문서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위조였습니다. 그러나 위조라도 믿게 만드는 힘은 최판서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승이 백성의 쌀을 빼돌렸다고 수군거렸고 하인들조차 대감댁이 망한다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벼랑 끝에 선 듯했습니다. 그때 유윤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절망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김충복 대장이 밀실의 또 다른 공간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은덩이와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제학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한 비자금이었습니다. 유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곡물을 사들여 백성에게 싸게 풀어야 합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은 더 줄어들지 않느냐? 유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의 재산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민심이 돌아오면 최판서의 칼이 무뎌집니다.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방앗간의 문짝은 그날부터 밤에도 열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람을 풀어 곡물을 사들였고 시장에 싸게 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쌀자루가 실제로 풀리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승이 살려준다. 곡물을 숨긴 건 최판서라더라. 소문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최판서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더러운 수를 썼습니다. 자객들을 방앗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방앗간 담을 넘는 그림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삼켰고 호위무사들도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유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칼로 싸우지 않고 길로 싸우는 법입니다. 유윤은 방앗간 앞마당 바닥에 작은 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 하나 둘셋 마치 별자리를 만드는 듯 했습니다. 탈문진입니다. 유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면 나가는 길을 잊게 됩니다. 자객들이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이 돌에 부딪혀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가 길처럼 보였습니다. 자객들은 서로를 적으로 착각했고 헛갈질을 하다가 물길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틈에 김충복 대장이 움직였습니다. 굶주린 몸이었으나 그의 기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싸움 끝에 자객 하나를 살려 무릎 꿇렸습니다. 대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최판서가. 대감은 그 자백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서는 자백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윤은 더 큰 판을 준비했습니다. 최판서의 돈줄을 끊어야 합니다. 그 자는 강원도 산속의 은을 캐는 비밀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유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문서에 있습니다. 유윤은 시장을 돌며 사람들을 살폈고 술집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손은 깨끗했고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유유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패를 숨기고 다니는 분께 여쭙습니다. 암행어사이십니까? 사내는 술잔을 내려놓고 유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누구냐? 유유는 말했습니다. 유대제학의 아들입니다. 최판서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그날 밤 어사는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대감은 어사 앞에서 문서와 장부를 펼쳤고 김충복 대장은 증인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라면 임금께 바로 아뢰어야 한다. 그러나 최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짜 교지를 만들고 광군을 움직여 방앗간을 포위했습니다. 정승은 영모에 연루되었다. 즉시 체포하라. 병사들의 함성이 방앗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유윤이 말했습니다. 대감님,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방앗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유윤은 디딜방 바닥 밑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엔 이미 돌과 줄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담을 넘는 순간 불붙은 화살이 날아들었습니다. 방앗간은 나무가 많고 쌀겨 먼지가 쌓여 있어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타오릅니다. 최판서는 증거를 불태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유유는 이미 물길에서 물을 끌어올려 마당과 디딜방 주변에 뿌려두었습니다. 불길은 번지지 못했고 병사들은 젖은 흙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사이 김충복 대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긴 들어올 곳이 아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든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사가 마패를 번쩍 들고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위조 교지를 들이대는 자가 누구냐? 병사들이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어사는 가짜 교지를 찢어버리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최판서의 죄를 지금부터 밝히겠다. 최판서가 직접 나타나 비단옷을 휘날리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어린 놈이 헛소문으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느냐? 유유는 그 앞에 나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아버지를 죽였을 때 제가 죽은 줄 알았습니까? 최판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 유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충복 대장이 몸을 던져 막아섰습니다. 칼끝이 대장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가 달빛 아래 튀었습니다. 대장! 유윤이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어사의 호위무사들이 최판서를 제압했습니다. 최판서는 악다구니를 쓰며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사는 문서와 장부를 들어 올리고 백성들 앞에서 죄목을 읽었습니다. 횡령, 곡물매점, 충신모함, 위조교지, 살인. 죄가 한꺼번에 쏟아졌고 최판서는 결국 끌려갔습니다. 며칠 뒤 임금의 명으로 최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판서의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방앗간에 불을 지르고 유윤을 노렸습니다. 불길이 담장을 타고 오르는 순간 김충복 대장이 유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날아든 독침이 그의 목에 박혔습니다. 대장은 비틀거리면서도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야 면목이 섭리야. 유윤은 눈물을 쏟으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대장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김충복 대장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은 살아서 아버님 뜻을 잇고 억울한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련님은 겁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습니다. 유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유대제약 가문을 복권시켰습니다. 유윤에게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유윤은 고개를 숙여 말했습니다.
씨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나 억울한 이들의 이름을 바로잡는 일에는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유유는 벼슬 대신 청했습니다. 최판서에게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십시오. 임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윤허했습니다. 심정승 대감은 버려진 방앗간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방앗간을 고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탄다는 소문이 돌던 곳에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유유는 어린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학문은 남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한 해가 지났을 때 유유는 서당을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살면 된다. 너는 이미 충분히 했다. 유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님, 억울한 사람은 한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세상에 써야 합니다. 대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아직 아이가 아니더냐? 유유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이여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날 밤 유유는 작은 보따리를 메고 방앗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대감은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섰고 유유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대장.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유유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방앗간 마당 끝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유유를 따라 나오다가 문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강아지는 바닥을 킁킁 냄새 맡더니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대감은 그 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버려진 방앗간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었듯 유윤의 걸음도 언젠가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이 될 것이라 대감은 믿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려진 방앗간 디딜판 아래에서 들려오던 작은 소리가 결국 한 가문의 피를 막고 억울한 이름들을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던 어린아이의 한마디와 10년을 어둠 속에서 지켜낸 한 사람의 충성이 모여 마침내 정의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겁던 분이라면 이 이야기처럼 끝내 밝아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